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 천년의 수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헌, 출판사는 다산초당입니다.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질문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서양 고전에서 찾은 위대한 질문과 응답, 천년의 수업입니다. 질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서울대 학생들에게 인기 수업으로 손꼽히는 인문학 수업을 강의할 때 김헌 교수가 학생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네요. 질문하기를 멈춘다는 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노를 놓아버리는 일과 같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환경과 일상을 살아도 질문을 적절히 잘 던지는 사람은 사는 동안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흡수하며 더 넓고 깊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잃어버린 질문의 힘을 일깨우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생생하게 담긴 서양 고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비극, 역사,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문명의 근원 서양 고전에서 존재와 죽음, 자존과 행복, 타인과의 관계 등 인생에서 주요한 9가지 주제를 꼽아 질문을 던진 다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생의 키를 줄 수 있도록 천년의 수업을 통해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답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의 한 조각으로서 나는 무엇일 수 있을까?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될 수 있을까?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가능한가? 잘 적응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등 9가지 거대한 문을 통과하여 일상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 교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발견의 기쁨 동네 책방, 지식의 기쁨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서양 고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들어가는 문과 나는 누구인가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문, 질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질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는 합니다. 아마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대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점의 취업 준비에 챙겨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많다 보니 굳이 나서서 묻고 따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저는 기회가 생기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같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곤 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분들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인 사람들도 한때는 질문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마음이 주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배우고 싶은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배운다는 것은 빛을 밝히는 일이었고 하루하루는 특별하고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할수록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질문할 것도 사라져갔지요. 자기가 얻은 답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다시 묻지 않은 채 평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봤고 가봤고 먹어봤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질문한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거잖아. 나의 무지를 들키고 싶지 않아. 새로울 게 없어. 그게 그거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상은 당연할 뿐이야. 주어진 답을 따라 걷는 게 안전해. 새롭게 도전하다 실패하면 어째?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 새록새록 솟아나는 궁금증보다는 이런 생각들이 더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질문을 권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더 경직된 분위기였던 터라 질문을 하면 혼내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외우기나 하라고 면박을 주고는 했지요. 그러니 주눅이 들어 궁금한 게 있어도 선뜻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아도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좀 엉뚱하고 귀찮다 싶으면 애초에 입을 막아버리지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학생의 질문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알려주었는데 감히 의문을 제기해?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걸 알려고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르쳐주는 거나 제대로 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신의 권위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더 과장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른들의 태도에 익숙해서인지 질문을 하면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찍혀 다른 친구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건 죄였어요. 제가 학생일 때 유독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을 쭉 세워놓고 이전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은 컵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때는 교실마다 주전자랑 컵이 있어서 주번이 물을 떠다 놓으면 따라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 사기컵으로 머리를 때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업 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고 그런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답을 말해야 맞는 걸 피할 수 있는데 그 답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질문은 불순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란 게 그랬습니다. 의문점은 접어두고 배운 걸 달달 외운 채 시험지에 정확히 적어내야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진도를 맞출 수 없고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없는 게 학교의 현실이니까요. 수업을 하는 가장 큰 목표가 마치 대학 입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대답을 따져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 스스로가 질문을 비효율적인 학습 행위라고 생각하며 자진해서 철회해 버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화학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수업 첫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꼭 알아둬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너희들이 내 나이쯤 됐을 때는 거의 다 거짓말이 되어 있을 거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식이 고작 20년 후에 폐기될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학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저런 이상한 선생님이 우리 화학 선생님이지?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시험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거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나중에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해서 혼날 일은 아닐 테니까요. 교과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도 아직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나 의문을 가져 보아야 할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야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의 합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발견되면 언제든 새로운 이론이 힘을 얻고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대다수가 추구하는 성공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 성공 모델은 실패가 적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길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걸으면 성공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어릴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만족스러운 삶도 자연히 따라올 거라는 최면 속에서 남이 정해준 결승선을 향해 얼굴 양옆을 가린 경주마 마냥 앞으로 달립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밥벌이 문제와 불안한 미래에 쫓겨 또 다시 앞만 보며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결승전만 통과하면 만족스러운 삶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승점 너머에는 더 복잡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고 그동안 몰랐던 세계도 펼쳐져 있습니다. 얼굴 양옆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가 사라져 시야는 넓어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직선주로인 줄 알았던 나의 인생이 사실은 망망대해임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곧 미루고 미뤄왔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나를 어떻게 할 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로 앞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틀려도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저는 진로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어려서는 꿈도 많았지요. 축구 선수도 되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방송국 PD에 도전해볼까? 기자라는 직업은 어떨까? 아니면 고시를 준비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익힌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 제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프랑스어 교사가 되는 준비 외에도 철학 공부를 부전공으로 선택해서 병행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철학 공부를 심화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때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뭘까? 교수가 된다는 건 뭘까? 교사로서 학생들과 어울리면서도 학문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일은 어려운가? 그것이 어렵다면 교사직을 그만두고 학자로서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가? 그것은 교수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직업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교사라는 확실한 직업을 내려놓고 교수가 되겠다고 나서는 건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불어 교사이니 프랑스에도 가보고 싶었고 공부도 마음껏 해보고 싶었지요. 그리고 내심 교수가 되면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지요. 공부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선택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교수가 되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고 학문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란 요원해 보였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이리저리 시간 강사 생활과 여기저기 비전임 연구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허망한 꿈처럼 여겨졌지요. 교사 시절보다도 더 시간이 없었고
빡빡한 일정 때문에 훨씬 더 피곤했거든요. 게다가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이 연봉과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면 솔직히 말해서 초라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내가 교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일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하며 학자로 산다는 게 맞을까? 고민하며 저는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학문을 하며 산다는 것, 교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전에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액면은 같았지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시간과 경험이 실리자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내놓았던 답은 허술했습니다. 막연한 상상으로 내놓은 어리숙한 답이라고 할까요? 질문의 본질에 상당히 비껴나 있었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핵심이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공부란 책을 보고 자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교수라는 직업은 경제적인 면으로만 평가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질에 좀 더 다가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시점까지의 지식과 정보, 경험을 가지고 나름의 답을 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그 답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현실과 난관에 부딪히면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내렸던 답은 틀릴지언정 그 답을 자극했던 그때 그 질문 자체는 틀릴 리가 없으니까요. 30대 중반에 다시 질문하지 않았다면 제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같은 일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 일에 대한 애착이나 삶에 부여한 의미가 달라졌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젊은 시절 제가 던졌던 질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 학생 앞에 선다는 건 무엇인가? 교수가 된다는 것, 교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건방지게 말하자면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말이지요. 지금도 때때로 꺼내 묻고 다시금 답해봅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지요. 묻고 답하는 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역할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로서, 후배를 만나면 선배로서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던지는 질문은 다르고 답도 다를 겁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저는 저에게 물을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인가? 답을 찾았다면 한동안 그 답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또 물을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인가? 라고요. 그때의 대답은 또 달라져 있겠지요. 첫 번째 문. 나는 누구인가? 세상을 향한 질문의 시작. 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스 중부에는 델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한때 델피는 아테네에 버금가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가 어디인지 알아보려던 제우스는 독수리 2마리를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똑같은 속도로 날도록 날려보냈고 그 독수리들이 맞닥뜨린 곳이 바로 델피였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델피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지점에는 옴파로스라는 이름의 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옴파로스는 그리스 말로 배꼽이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델피의 아폴론 신전을 지나 극장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 옴파로스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지방의 폴리스들은 서로 견제하며 지냈지만 이 델피만큼은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델피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각 폴리스의 왕과 귀족들, 철학자와 현자들이 성지 순례처럼 아폴론 신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델피 신전을 찾고는 했습니다.
특히 전쟁처럼 중대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신탁을 드리려 했지요. 아폴론 신전은 신전 자체보다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로 더 유명합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은 아폴론 신전의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글이에요. 신전 입구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새긴 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신전에 신탁을 듣기 위해 들어오기 전 사람들에게 묻고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지요. 다 생각해 봤어? 그래도 궁금해? 그러면 들어와 라고 말입니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가며 상대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삼파술이라고 불리는 이 대화 방법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과 사상을 낳게 하는 방법입니다. 의문을 품는 자가 스스로 지혜를 낳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던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진리를 얻고자 하는 의지도 열정도 생기니까요. 아폴론 신전의 신탁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남보다 나은 점이라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겸손한 태도로 보이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오래 깊이 숙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지 않은 채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듣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말, 스스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거듭했던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에는 세상에 맞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할 기본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죠.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수십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나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착각하지요.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가져.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런데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요. 하지만 꿈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평생 가지고 싸울 어떤 무기를 가질 것인지 고민하고 도전하고 부딪혀 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말하죠. 딴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너한테 부족한 게 뭐 있니? 꿈은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이 주는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지요. 하지만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부족한 것도 없다 말하면서 무슨 꿈을 꾸라는 건가요?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이나 출산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희망과 꿈, 소망 같은 것들은 고민과 좌절 끝에 아픔을 겪어야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인공인 나를 제쳐두고 사회적인 시선이나 타인의 기준을 고려해요. 심지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철학자 라캉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은 내가 절실하게 결핍을 느끼면서 갈망하던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니까, 꼭 가봐야 할 맛집이라고들 하니까, 다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뒤따라 하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나도 그래야 할 것 같다는 묘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은 정말 내 절실한 결핍에서 비롯된 욕망인 걸까요? 나의 내면을 파악하는 책,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서점가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은 나를 알 수 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내가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을 실존적으로 통렬하게 알려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나 되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일반적인 편견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보다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나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여전히 내면은 갈망과 허전함을 떠안은 채로 말이죠.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찾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갖고 싶은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묻게 되는 순간. 몇 년 전 취업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출연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퇴사 이유는 높은 연봉만큼이나 센 업무 강도와 지나치게 수직적인 조직 문화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보니 일에 치이면서 나는 없고 일만 있다는 것, 내가 일을 위해 무자비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의문이 일었고 그곳에서는 도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곳을 떠나 자기에게 잘 맞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수입은 많이 줄었으나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출연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쉬운 눈치였어요. 애써서 좋은 회사에 들어간 아들이 제 발로 그것을 나오니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가 뒤늦게 깨닫거든요. 제 주변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역시 대기업에 취업하여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샀지요.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를 갖자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함께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동환경과 문화를 탓하며 개선을 위한 투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싸우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의 아이, 나의 가정과 함께하는 삶을 잃을 것이 두려워 그냥 일을 그만두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공부하며 목표로 삼았던 꿈에 그리던 직장인데 그것을 얻으면 탄탄대로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와 함께 하다 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던 거예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새삼 깊이 통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지내는 삶을 선택했어요. 집에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주던 행복을 쫓아 30년을 넘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적 상황에 처하자 삶을 철저하게 다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너무나 많은 한계를 느껴 큰 기업에 새롭게 도전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패기 있게 창업을 했다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어서 안정적인 체계와 조직,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많은 난관을 뚫고 당당히 합격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 악물고 헤쳐나가며 돈과 명예를 거머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에 부딪혀야 비로소 의문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는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 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지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 길,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건 쉽습니다. 커다란 고민이 필요하지 않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절망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겪어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거대한 방황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로소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수시로 질문을 던지며 그것을 붙들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안 그래요. 삶이 무난하게 또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동안에는 의문을 가질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사는 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면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가 뒤에서 내 욕을 하거나 동료가 나를 모함하는 일이 생기면 인간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도대체 가족이 뭔가 싶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대학 생활에 적응이 안 되면 대학의 의미를 묻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왜 이렇게 힘든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아보다 보면 결국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묻는 행위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질문인 거예요. 또한 이런 질문들은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은 사람은 꼭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나는 대학에 가야 할까 하고 묻다 보면 누구든 대학에 가야 하는 걸까? 대학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이라는 것일까? 반드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식으로 질문이 이어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층위로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성찰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쯤 생각해 보았다면 궁금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잘하거나 못하는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